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존재와 무, 언어, 그 다음에 내 맡겨져 있음, 겔라센하이트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조금 더 첫 번째 강좌보다 더 깊이 있게 천착하여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도는 지금 존재의 숲에 있죠, 그죠? 존재의 숲에서 매미 소리를 듣고 있고, 또 나무를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푸르른 숲과 들꽃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자유의 경험으로부터 해서 이야기한 어떤 델펠트백, 들길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서 있으면 촉이 이제 막 시작한 가을의 문턱에서 불어오는 그런 가을 바람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죠. 이거 전부 다가 존재의 소리들이에요. 벌레 소리,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마치 꽃이 이야기하는 듯하고 나무와 더불어서 온 대지가 예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인간이 거기에 기속되어 있음을 깨닫는 이런 사유는 사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전에, 그죠? 고대 철학에서 사유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데모크리토스는 조금 그렇고, 어찌되었건 이들에게서 피지스, 자연이라는 개념은, 그죠? 자연 스스로가 말한 자연의 언어가 있는, 인간의 말로 조작하여서 인간이 존재자들을 지정하는 방식의, 지시하는 방식의 언어가 아니라, 예도가 지금 들길에 서서, 그죠? 존재의 숲에 서서 듣고 있는 이 자연의 조화 속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를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인들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숲길의 보츠디히터, 무엇을 위하여 시인들은 존재하는가 해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죠? 그 유명한 선언을 하잖아. 슈프라하 이스트, 다스 하우스 데스 자인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이 존재는 우리의 사유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존재의 소리를 듣고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자들, 존재의 소리를 직접 사유하는 자들이 시인이에요. 그죠? 하이데거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찌되었건 하이데거는 이러한 과학기술 문명에 대항하여 자기의 철학적 주제가 될 수 있는 존재를 직접 사유하는, 떨어진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 전체의 존재를 사유하는 이런 것, 자연과 인간과 신적인 것과, 그죠? 동물적인 것과 이 우주의 전체와 조화되어 있는 인간, 그리스어로 코스모스, 그죠? 이런 철학을 그 당시 미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이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과학기술 문명에 빠져있는 그런 냉전시대에서, 그죠? 하이데거는 나치가 마치
이런 사유를 실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이런 철학적 사유가 꽃피어서 유럽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기대는 금방 무너지게 되지만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 당시 1933년도에 나치가 취임할 때, 그죠? 거의 99% 이상의 독일인들이 환호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을 철학자로서 이런 고대 그리스 철학의 자연의 개념을 회복시켜줄, 그래서 유럽을 해방시킬 그러한 계기로 히틀러를 봤다라. 그 꿈은 무산되었지만 그 뒤로 실망하여서 존재의 숲에서 침묵하며 참회하며 자기의 마지막 삶을 영위하지만 어찌되었건 하이데거의 꿈은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세계에서 이 자연은 그냥 사물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그죠? 돌, 나무, 나뭇가지, 나뭇잎, 벌레, 매미, 새, 이런 방식으로 사물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그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래서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사물이 인간의 과학 기술을 통하여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유가 아니에요. 꽃이 피는 데는 이유가 없어. 바룸, 왜 꽃이 피는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꽃이 왜 피는가? 새가 왜 우는가? 그죠? 그 다음에 왜 바람 소리에 의하여 저 낙엽이 우는가? 물론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 바람이 어디에서 서쪽에서 불어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은 과학적 설명에 불과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물은 오늘 과학기술 문명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물이 아니었어. 꽃이 왜 피는지 이유가 없듯이 모든 존재자들은 스스로를 드러냈어. 그러나 그 고유성을 이유 없이 그냥 드러내면서 이 세계 전체의 자연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자기를 드러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연 개념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물은 하나로 떨어져서 독일어로 딩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사물 이렇게 쓸 수가 없었어 고대에는. 그래서 사물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이 세계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죠? 그런 개념이었다. 그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는 질서라는 개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이러한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세계를 구성하는 그런 세계였다. 그 이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 전체에 대한 개념은 이제 약화되고, 그죠? 그렇다고 존재가 떠난 세계는 아니야. 약화되고 도대체 존재자의 본질이 뭔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 철학 쪽으로 나가게 됐어요. 분석적으로. 그래서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그죠? 이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모상이요. 원형은 이데아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에이도스의 문제인데, 형상의 문제인데,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도 나타납니다. 그죠? 결국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본질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이 현상 세계의 사물, 자연 존재자의 개별 목적인과 더불어서 나타남으로써 이 에이도스가 드러났다. 이게 존재자의 본질이 뭔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물이 무엇인가 질문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물 자체는 본질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석되기보다는 다른 사물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분석되었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서 사물 자체의 본질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됐다. 그럼에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 시대에서와 같이 이런 피지스의 개념이 죽지 않았어요. 뭔가 약화되긴 했지만, 그러면서 중세로 오면서 이 세계의 사물 존재자들은 뭐야? 전부 다가 이제는 신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신의 피조물로서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신의 피조물로서의 사물들은 현실성을 갖게 되고, 그 현실성은 뭐예요? 제1원인과 계속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1원인은 뭐예요? 자기 원인으로서 카우사 수이, 이거는 나중에 근대 철학으로까지 가죠.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죠? 라이프니츠도. 이러한 제1원인, 칸트한테서 문제가 됐고, 제1원인으로서의 이러한 신개념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세에도 사실은 이 피지스라는 사물 개념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이때에도 이 세계 안에는 존재가 떠나지 않았어. 이 세계를. 그때 중세에만 해도 이 세계의 피조물로서의, 그죠? 신의 창조물로서의 사물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신적 질서로서 피지스가 존중되었어. 그때도. 그런데 이게 데카르트로 오게 되면서 이러한 사물 개념, 그러니까 피지스로서의 다른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피지스로서의 딩 개념이 이제는 뭐예요? 사라지게 됐어요. 완전히. 존재가 떠난 시대는 근대로 들어오면서 데카르트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이 사물은 이제 분석 대상이 됐어. 데카르트의 의심은 인간의 이성의 확실성을 위하여 모든 걸 의심하는 거였고, 거기서 사물은 속성으로 분석됐어. 그죠? 이 속성은 이제, 인간의 표상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도 그런 특징이 나타나죠. 그죠? 이것은 숲길의 세계상의 시대에 나오는 내용. 인간의 표상 앞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사물은 뭐예요? 사물은 그 사물 자체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그 사물이 차지하는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연장이란 개념이죠. 그죠? 이런 분석들은 또 존재와 시간에도 나타나. 분석함으로써 그 사물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물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의 존재자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이제 객체로서 사물은 전락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존재가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존재는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떠나게 됐고, 이와 더불어서 신적인 것도 떠나버리게 됐어. 응? 그래서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나타나는 사방 세계 있죠. 그러니까 하이데거 7집 전집 7권에 나타나는 강의 논문들, 첫 번째 논문과 두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질문, 학문과 명상이라는, 거기에서도 나타나다. 사방세계에서의 조화 속에서 하늘과 땅과 신적인 것과 인간, 죽은 것들의 조화 속에서, 그죠? 나타나는 그 사물의 개념이 이제는 사라지게 돼버렸어요. 사물은 이제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존재가 떠나면서 이제 신도 떠나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시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인문주의, 그 다음에 내 맡겨져 있음에 대한 논의, 그게 겔라세나이트의 논의, 곳곳에 나타나. 그 다음에 강의 논문집에서도 나타나. 후기 하이데거 전체에서도 나타나. 이제는 언어도 인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존재자의 개별 존재자를 지시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과학기술 문명의 정보를 획득하는, 그래서 인간의 유용성을 돕는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소유욕에 의하여 이 사물은 인간의 표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떠나버렸어요. 이제 하이데거한테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정기 하이데거,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후기 하이데거의 작품들에서도 곳곳에 나타나는 이 존재 개념은 여러분들이 무와 연관해서 봐야 돼. 요 부분을 예도가 오늘 뚫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도의 클래스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는 뭐예요?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야. 그러나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존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 맞죠? 그러니까 나무의 존재, 얘도가 지금 보고 있는 매미의 존재, 그 다음에 책상의 존재, 울타리의 존재, 또 저기 가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 나무의 존재, 가로등의 존재, 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다 존재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자의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와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존재자는 그 자체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의 과학기술적 사고 안에서 존재자는 하나의 사물이고 분리된 하나의 어떤 대상인 거야. 그죠? 여기선 존재가 없어. 하나의 모자의 존재는 언제나 지금 예도의 모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있잖아. 그럼 뭐 책상 위에 있어, 공원. 그러면 모자의 존재는 지금 책상과 분리해서는 모자의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책상은 또 공원 전체의 어떤 그러한 장식물들과 연결되어 있고,
이 공원은 주변에 나무들로 연결되어 있어.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모자를 사물로 봤을 때, 저 존재자, 떨어진 존재자는 뭐야? 존재가 없는 거야. 그게 존재 망각은 뭐야? 이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존재 사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 나무를 그냥 하나의 실체로 보고 얘도가 저것의 속성이 뭐냐 이렇게 분석하면은 전 모자는 존재가 사라지고 뭐야? 저것은 하나의 사물로서 얘도한테 나타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모자의 존재란 개념도 같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이 세계를 자기들의 욕구로 바라봐. 볼렌. 이런 것들을 하이데거는 니체의 신주군과 연결하고 하는 숲길이나 곳곳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배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빌레주얼 헤어샤프트라 그래. 그리고 삶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은 자기 욕구에 빠져서 저 존재자를 사물로 봐. 오늘날 우리가 다 그래. 그래서 존재는 망각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현대인들한테는 뭐야? 존재자는 하나의 사물이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린 거야. 이런 현대인들한테서는 존재자 전체의 관계로서의 존재 개념이 망각돼 버린 거야. 아, 이제 쏙쏙 들어줘. 그런데 이 존재자 전체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는 이 존재 개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존재가 보여요? 안 보여. 그죠?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예도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예도의 존재자의 형상을 통하여서만 여러분들은 예도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나 예도의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의 있음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로 연결되어 있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밝혀주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나지만 이 존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후마니타스에도 나옵니다.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이 존재는 독일어로 에스기프트 개념이에요. 에스기프트는 독일어로 영어의 데어리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태가 주다라는 뜻이에요. S가 존재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자를 드러내 보여줘야 존재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저 존재자의 존재를 우리의 눈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아니라 존재자는 그 자신의 존재에 의하여 밝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모든 이 세계의 존재자들은 이 에스키프트 존재가 사태가 줌으로써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자들은 존재로서 주어져 있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나 모든 개별 존재자의 존재는 따로 떼내갖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것은 다른 존재자와 연관 안에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 사물로서의 존재자의 존재는 사실 없다고 봐도.
그래서 우리는 자인스 주잔맨항 존재 연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의 빈터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그죠? 이 존재자가 드러낼 때 존재는 뒤로 물러가 버려. 그러니까 존재자의 존재는 언어로 규정될 수 없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도의 존재를 10,000번 규정해도 그건 예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불교의 공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언제나 무와 더불어서 사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이데거가 가르쳐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존재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으면 그 열어 밝혀져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야? 뒤에서 존재가 자신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키프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으면 곧 하이데거한테서는 뭐야? 존재의 진리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기 하이데거한테 가서도 이 존재와 무의 관계는, 이거는 바스 이스트 메타피지크, 후기 작품들 중에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이 무의 개념은 깊이 있게 나타나. 그러니까 존재자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드러나 있어. 그죠? 그런데 존재자의 존재는 있음으로써 드러나 있지 않아. 존재자는 언제나 있음과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존재자와 그 있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기 하이데거한테서도 이 존재자 전체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안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불안은 어떤 기분도 아니요, 대상도 아니야. 이 세계와 더불어서 경험되는 아주 기이한 기분 잡혀져 있음이야. 이건 으시시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존재자 전체가 나를 그죠? 엄습해 오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존재자 자체가 나를 엄습해 온다라는 거는, 우리가 존재에 대하여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놀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상으로서 앙스트, 불안은 뭐예요? 불안은 현 존재의 어떤 개별 인식이라든지 육체로부터 나오는 기분이 아니야. 이거는 세계 전체의 분위기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앙스트를 그룬트, 베핀틀리히카이트, 근본 처지성이라 그래요. 근본 처지성으로서의 이 불안이 나타날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개별 사물로 보았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떤 대상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때 존재는 망각되어 있었어. 그러나 이 불안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존재자는 어떻게 돼? 무로 변해버려. 그게 의미가 사라져버려. 갑자기 존재자 전체가 나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개별 존재자 예도가 이것이 엄습해 오기 전에 봤던 딱딱 떨어져 있는 개별 존재자 속성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던 그 사물들은 이제는 사라져버려. 그래서 존재자의 존재는 존재가 아닌 거야.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를 드러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근본 처지성으로서의 불안을 경험할 때에, 그죠? 불안을 경험할 때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개별 존재자는 사라지게 되고 존재자 전체의 존재가 나를 엄습해 왔어요. 이때 우리는 개별 존재자를 봤던 눈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 무화되어 버려. 니히퉁이라 그래. 응? 그래서 이때 무가 드러나게 되는데, 무는 독특하게도 존재자의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도를 10,000번 예도의 존재를 얘기해도 그거는 예도의 존재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데리다의 차형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 점에서 데리다는 하이데거로부터 엄청난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존재자의 존재, 하이데거가 사용하는 후기 하이데거든 전기 하이데거든 존재 개념은 뭐야? 결코 어떤 하나의 속성이나 특징이나 규정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뭐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존재자가 자기를 드러날 때는 존재는 뒤로 물러났다. 이게 독특한 하이데거의 전기든 후기든 음폐와 탈음폐의 개념인데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산 전체를 보다가 갑자기 특정 나무가 눈에 탁 떴어. 그 존재자가 드러나, 여러분들한테. 그게 드러나서 자기를 보여줄 때는 뭐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거를 인식할 때는 존재는 뒤로 물러난다. 그러니까 존재는 자기를 은폐하면서 존재자를 드러내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곳곳에서 특히 언어의 도상에서의 엄청나게 중요한 논문들, 트라클의 시를 분석한다든지 언어의 도상에서라든지 그 곳곳에서 언어가 스스로 말한다 그래요. 물론 홀츠베게에서도 이런 사유가 나타나. 후기 하이데거 전체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말을 하는 거야. 언어가 말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하이데거한테서 불안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개별 존재자들의 가치들이 사라져버려. 갑자기 무의미해졌다. 무가 경험돼. 독특하게도 이 무는 존재자 전체의 개방성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예도가 첫 번째 강좌에서 말한 것처럼 불교의 고승들이나 수도사들, 오랫동안 수행자들이 경험하는, 그래서 나의 욕구나 집착이나 아집이나 그런 거에 의하여 내 욕심의 눈으로 봤던 이 세계의 사물들이, 그죠? 오랫동안 수행을 한 이후에 무명을 걷어내고 진여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경험. 그러니까 물을 볼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 자연 세계를 고대 그리스인들이 봤던 것처럼 피지스의 눈으로 본다. 하나의 사물이 아니라, 그죠? 이 우주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 거대한 일자로서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인간의 이성 역시도 기속되어 있음을 깨닫는 거야. 이게 후기 하이데거 사유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물을 경험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그죠? 우리가 개별 존재자들을 봤던 거는, 그거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자예요. 존재는 언제나 전체로서 우리를 엄습해 오며,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존재자의 존재, 자연 세계에서 드러나는 꽃 하나를 봐도 그 꽃이 왜 피는가를 분석하지 않았어요. 저 꽃의 속성이 뭔지를 분석하지 않았어요.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간을 둘러싸면서 함께 더불어서 우주를 생성한다고 봤던 거야. 이런 사유 속에서는 개별 존재자의 속성은 의미가 없어요. 존재자의 전체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에 대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볼 수 없는 속성과 대상과 어떤 사물을 하나로 분리시켜서, 전체로부터 분리시켜서 바라보는 이런 눈은 존재를 망각한 눈인 거야. 그래서 현대인들의 언어는 뭐예요? 과학기술 정보를 획득하는 언어로서 이 존재자들의 개별 위치를 지정하는 언어인 거야. 이런 언어는 결코 존재자 전체를 무로서 드러내는, 전기 하이데거에서 불안을 경험한 현존자가 무 앞에 서게 되면서 경험하는 존재자 전체에 대한 놀라움, 경이, 에얼슈타운엔 후기 하이데거한테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놀라운 경험, 존재자 전체가 드러내주는, 우주적 질서 전체가 생명체의 힘으로서 드러나면서 인간이 거기에 기속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이런 경험, 이 놀라움, 경이의 경험, 이런 것들은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는 사라졌다. 그래서 세계는 신적인 게 떠난 거예요. 세계는 신비롭지 않아요. 물론 이런 경험을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선 대개 이런 과학적 사유에 빠져서 사물들을 하나의 대상으로 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봐요. 그저 그렇게 있음으로 보지 않아. 그러니까 존재를 사유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들길에서 불어오는 가을바람의 소리를 듣듯이 이 세계 전체의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요,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내가 자연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체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자연에 기속되어 있으면서 이 세계를 함께 구성하는 존재의 봉사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후기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존재는 언제나 물을 통하여 경험. 존재자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10,000번 확정해도 그 존재는 뒤로 물러난다. 그러면서 존재자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자의 존재는 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존재와 무를 끊임없이 극복하는 운동을 통해서만이 이 존재자는 우리에게 전체로서 보여지는 것이요, 개별자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요, 훨씬 더 앞선 거라는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는. 그래서 이러한 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역시도 존재의 빈터에 기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를 백날 규정해도
그 존재는 언제나 존재자 배후로 후퇴해버려, 은폐해버려요. 존재 자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개별 존재자들에 대한 대상의식이 사라져야 돼. 그게 없이는 이 세계는 놀라움으로서 다가오지도 않아. 그래서 바슐라르는 시를 놀라움에 대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시인들은 이 사물이 보여주는 전체 존재자들의 경건한 신적인 특징은 헬더린이 들었던 자연의 소리, 존재자의 소리, 존재자 전체가 엄습해 오는 충격, 이런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들의 말은 시인의 입으로 말하는 주체의 말이 아니라 존재의 소리를 듣고 그 존재의 소리를 읽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는 능력이 있는, 쏙쏙 들어오죠, 그죠? 이런 사용가야, 하이데거한테서는. 그래서 물을 경험한 자는 자기가 이 세계의 존재자 하나를 사물 존재자로서 딱 떼내서 속성을 분석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야. 그건 이미 지배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대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놀라움, 신적인 것, 성스러운 것, 이런 걸 경험하는 자는 뭐예요? 내가 자연의 위대함 앞에 기속되어 있음을 깨닫는 자예요. 자연과 내가, 하늘의 신적인 것과 땅의 죽은 것들이 모두 다 함께 더불어서 이 세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빈터에 히나우스계에 나가 있는 자야, 그죠? 그 장소가 뭐예요? 존재자들의 존재의 빛이 드러나는 장소야. 그것은 리히퉁이요 게그넷이야. 그래서 그 게그넷은 모든 존재자들이 자기의 빛을 함께 드러내는 공동의 회합의 장소인 거예요. 인간 역시도 그 회합의 장소로 나가 있는 거야. 그게 탈존이야. 내가 거기에 나가 있음으로써 나는 존재에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인간의 존재만이 아니야.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이성적 동물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나 동물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서 사방세계 안에서 신적인 것과 하늘과 땅과 하늘과 대지와 죽은 것들과 성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는 후기 하이데거의 세계, 곧 사방세계에 존재의 빛이 열어 밝혀져 있는 그 존재의 빈터에 나가 있는 장가, 탈존에 있는 장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맡겨져 있는 자야. 존재에 내 맡겨져 있는 자야. 그래서 겔라세나이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알아? 내 맡겨져 있다는 것. 내 주체가 이성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분석하는 게 아닐까. 이건 과학적 사고죠, 그죠? 오히려 종교적 명상을 통하여 침묵하면서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비센샤프트와 베지능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계를 명상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하이데거는 겔라세나이트, 그것은 본래는 욕구하는 사유가 아니다. 의욕하고 내 의지를 발동하는 사유가 아닌 거야. 그거는 오히려 내 마음을 비웠을 때 나오는 조연한 마음인 거야.
존재에 내 맡겨져 있으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공석성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침묵할 때 들려오는 소리인 거예요. 나의 이성으로 분석할 때는 이런 내 맡겨져 있음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맡겨져 있으면 언제나 내가 나의 본래 의욕과 나의 지배의 의지, 빌레주얼 헤어샤프트, 그 다음에 심지어 나의 삶의 의지, 빌레줌 리벤, 이런 것들을 비우고 내가 자연과 더불어 신적인 것과 죽은 것들과 하늘과 땅, 이러한 조화된 세계 안에 나의 존재 역시도 거기에 속해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 비워진 깨끗한 청정한 마음으로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나의 마음 역시도 나도 모르게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 그래서 하이데거의 겔라센하이트, 내 맡겨져 있으면 마음의 초연함하고도 연결돼 있고, 모든 집착으로부터 내가 마음을 비우고 떨어져 있고, 그죠? 어떤 현실적 대상 하나에 내가 마음을 쏟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마음을 비우고 무의 상태에서 내가 이 세계에 존재의 빛에 나가 있으면서 이 세계와 더불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데거가 말하는 내 맡겨져 있으면 본질적인 뜻이야, 여러분. 쏙쏙 들어줘, 여러분. 그거는 후기 하이데거한테는 정기 하이데거의 물을 경험할 때에 불안을 대신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사방세계 안에서 탈존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할 수 없다라. 특정한 존재자를 의욕하여 그것을 소유하는 마음보다는 존재자 전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존재자의 존재에, 존재자 전체의 존재에 기속되어 있으면서 나의 마음을 그리로 내맡기는, 나의 집착과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게 진여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성인들이 경험했던 그러한 깊은 영성에서 느껴지는 그런 성스러움의 경험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불교의 고성들이 그죠? 경험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연한 마음, 겔라세나이트, 집착과 의욕과 의지로부터 벗어나서 그죠? 거리두고 있는 상태. 나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으로 비워지고 나의 마음이 이 세계와 일려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무의 경험, 이런 것이 바로 후기 하이데거의 핵심적 사유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그죠? 보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유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그죠? 후기 하이데거의 다양한 작품들, 그러니까 숲길에 나타나는 예술 작품의 그는 시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또 헤겔의 경험 개념, 니체의 신죽음에 대한 개념, 이런 분석들, 세계상의 시대,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논문 강연집에 나타나는 7집에, 하이데거 전집 제7권에, 그죠? 거기에서 보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학문과 명상, 그 다음에 메타피직, 형이상학,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국언에 나타나는 도로 표지판, 이정표, 백마르켄에서 인문주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언어의 도상에서, 그 다음에 사유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작품들을 읽을 때에 예도의 이 후기 하이데거의 사유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빛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도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후기 하이데거 강좌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예도 강좌 마칩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애청자분들 가운데 예도 강좌의 클래스를 아시고 가치를 아시는 분들 가운데, 애청자분들 가운데 특히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